스포츠 또한 관중과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규칙이 합리적으로 변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바뀐 규칙들 중에는 오늘날 기준으로선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꽤 있으며, 미국 농구 같은 경우엔 한때 10년 동안 덩크를 금지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단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 카림 압둘자바라는 괴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 병맛 같은 규칙은 오히려 압둘이 필살기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 그가 창조해낸 스카이 훅슛이란 기술은 대학 리그뿐만 아니라 NBA까지 초토화시키면서 당시 전세계 농구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 이 슛은 도대체 무슨 원리이며 어떻게 그가 이걸로 통산 득점 1위를 기록하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레전드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뉴욕에서 흑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인 할렘가. 1947년 이곳에선 페르디난드 루이스 엘신더라는 이름의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는 부모를 따라 카톨릭 교회와 여기서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모범생으로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50년대는 인종차별 문제로 인권운동을 벌이는 흑인과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백인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심했던 시기였으며, 어린 시절의 루이스 엘신더 또한 이 인종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키가 9살 때 173cm, 13살 때에는 2m 3cm까지 급속도로 성장한 덕분에 자연스레 농구를 시작하게 된 그는 고등학교 농구부에 들어가고 나서부턴 노골적으로는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는데요. 왜냐면 넘사벽의 피지컬과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팀의 핵심 에이스였던 엘신더는 백인 팀원들과 함께 다른 고교 팀들을 전부 압살하고 다녔고, 그 결과 그는 졸업할 때까지 2번밖에 지지 않고 무려 71연승을 기록함과 동시에 3년이나 연속으로 뉴욕 고교리그의 챔피언을 달성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최고의 유망주들만 뽑아서 경기를 뛰게 하는 대회에서도 우승을 엘신더가 3년 연속으로 차지하자 그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촉망받는 스포츠 유망주임에도 불구하고 길에서뿐만 아니라 감독에게마저 가끔씩 니거라는 소리를 들었었기에 경기를 뛸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져온 엘신더는 명문 UCLA 대학교의 역사학과로 입학을 하고 나서부터 인권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기 시작했고, 여기서 그는 말콤 X라는 운동가의 자서전 덕분에 인종, 재산, 지위에 상관없이 무슬림은 모두 형제라는 이슬람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훗날 엘신더의 이름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전체대학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했던 선배팀과 1학년 신입생 팀과의 연습 경기가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선배들은 31득점 21리바운드로 무쌍을 찍고 다녔던 엘신더 하나 때문에 1학년 팀에게 맥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학년이 된 엘신더는 당당히 학교 대표로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되었으며, 여기서도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평균 29득점을 기록한 그는 전체 대학 토너먼트 우승까지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무차별 덩크와 블락을 해대며 골밑을 지배했던 엘신더는 그 어떤 팀이 와도 막을 수 없었던 사기 유닛 그 자체였는데요. 이처럼 그는 생태계 교란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대학 농구협회 측에선 엘신더가 첫 우승을 하자마자 갑자기 덩크 금지 룰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100% 그 한 명 때문에 이 황당한 규칙이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3점 슛이 없었던 그때 당시에는 득점 방식이 거의 골밑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키 큰 선수들이 덩크를 너무 막무가내로 하다보니 경기 중 골대가 자주 기울어지곤 했었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고위 관계자들이 덩크는 농구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식으로 협회에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치에 굴복할 선수가 아니었던 엘신더는 곧바로 스카이 훅슛이란 걸 개발해 계속해서 대학 무대를 초토화시키고 다녔고, 그러면서 전체 90경기에서 88승을 거두어낸 그는 3학년과 4학년 때에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이루어냈으며, 여러 기관에서 주는 올해의 선수상까지 매년 빠짐없이 싹쓸이 해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왼쪽 눈을 다쳐 선수 인생의 위기를 맞은 적도 있었는데, 이는 훗날 엘신더가 고글을 끼고 경기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졸업을 하자마자 드래프트에 뛰어드는 그는 당시 경쟁 중이었던 두 개의 프로리그 NBA와 ABA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1순위로 자신을 지명했던 NBA의 미러키 벅스를 선택한 엘신더는 첫 시즌을 맞이하자마자 상대 베테랑들을 짓누르고 다녔고, 그렇게 시작 3연승을 거두면서 의기양양해진 그는 어느 날 무려 11점 차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뭐요? 바로 전설의 괴수 윌트 체인벌린에게 말이죠. 60년대 초 NBA에서는 평균 40득점 가까이 내면서 7년 연속으로 득점왕을 전부 다 가져가고 30살부터는 리바운드 왕을 모두 독식 중이었던 한 거인이 있었습니다. 힘과 스피드에서 이미 인간의 경지를 초월했던 그는 한 경기에 100득점을 낸 적도 있으며 이 무자비한 기록은 오늘날까지 깨지질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윌트 체인벌린은 NBA 선수들에게 악몽 같은 존재였고, 그와 처음으로 맞붙은 엘신더 또한 모든 기록에서 굴욕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쓰라린 패배였지만 이내 다시 정신을 차린 엘신더는 그 이후로 진지하게 경기에 임했으며, 그 결과 그는 정규 시즌 동안 평균 28.8득점을 내며 신인왕을 차지해내고 팀을 창단 최초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혼자만의 힘으로 우승을 해낼 수 있는 대학 무대가 아닌 자신과 같은 괴물들이 드글드글한 NBA였기 때문에 결국 그는 원맨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2년차 70-71 시즌, 60년대의 어시스트 왕을 밥 먹듯이 했었던 슈퍼스타 오스칼 로버트슨이란 선수가 영입되자마자 팀의 전력은 한층 더 강해졌고, 그 덕에 부담을 덜은 엘신더는 더 적극적으로 득점을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1년 전에 자신을 굴복시켰던 체인벌린은 심각한 무릎 부상으로 기량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으며, 그 덕에 힘과 리바운드는 밀리긴 했어도 공격에서만큼 해볼만 했던 엘신더는 체인벌린과 붙은 5번의 경기에서 4번을 승리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균 31.7득점으로 득점왕과 정규 시즌 MVP를 달성해낸 그는 플레이오프에 진입한 뒤 1라운드 상대를 4대1로 제압하고 빠르게 2라운드로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하필 또 체인벌린의 LA 레이커스를 만나는 바람에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4대1 미러키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1년 전이라면 모를까 이제는 원맨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신더가 체인벌린을 붙잡는 동안 나머지 팀원들의 활약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게 큰 고비를 넘기고 3라운드 결승전에 도착한 엘신더에게 이제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으며, 이대로 그는 마지막 볼티모어 블레츠를 4대0으로 무너뜨리고 커리어 첫 우승을 차지해냈습니다. 불과 데뷔 2년 만에 MVP와 득점왕, 그리고 우승까지 해내면서 NBA 넘버1의 자리에 오른 엘신더는 곧바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함과 동시에 고귀하고 강력한 하인을 의미하는 카림 압둘자바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였습니다. 3년차 71-72 시즌이 시작되었고, 압둘자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골 밑에서의 높이 싸움은 더 이상 그를 이길 선수가 거의 없었으며, 특히나 압둘만 가능했던 기술 스카이 훅슛은 역사상 그 어떤 무엇을 갖다 붙여도 견줄 수 없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손을 바깥에서 수직이 아닌 대각선으로 길게 뻗어서 던지는 이 훅슛은 높은 타점에서 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블락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간신히 쳐냈다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는 도중 최고점에서 내려올 때 건드린 것이기에 규칙상 득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슛은 투척하는 수준이라서 정확도가 낮아야 되지만, 압둘의 손끝 감각은 극도로 단련되어 있어서 아무리 멀고 견제가 심하다 하더라도 2번 중 1번은 꼭 성공시켰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고자 상대팀은 2-3명씩 압둘을 압박하기도 했었는데요. 애석하게도 그는 패싱 능력까지 좋았기 때문에 수비수들의 필사적인 노력은 매번 허사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투까지 성공률이 좋은 편이어서 과감하게 파울을 걸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경기에 커리어 하이 55득점을 뽑아냈을 정도로 강력했던 압둘자바는 평균 34.8득점으로 2연속 득점왕과 MVP를 차지하였고, 내친 김에 또 우승까지 작정했는지 1라운드를 빠르게 4대1로 꺾은 뒤 2라운드로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필 마주하게 된 상대가 다름 아닌 또 윌트 체인벌린이었는데요. 사실 이번 정규 시즌은 그에게 5번 중 4번을 패배하는 바람에 압둘 입장에선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체인벌린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는 무릎이 많이 녹슬어버린 35살의 노장에 불과했고, 반면에 압둘은 이미 물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1차전부터 무자비하게 33득점을 퍼붓고 체인벌린을 무너뜨렸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2차전은 40득점이나 뽑아냈는데요. 하지만 그 경기는 안타깝게도 1점 차로 패배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힘싸움에서 체인벌린에게 밀리는 바람에 리바운드를 비롯한 골밑 싸움에서 100% 실력을 못 폈던 압둘은 결국 4대2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병들고 늙었더라도 확실히 체인벌린은 인간의 범주를 넘은 고대 병기였으며, 최고의 전성기인 압둘을 짓밟고 올라간 그는 기어코 우승컵까지 잡아내고 말았습니다. 체인벌린에게 패배해 속이 쓰라렸지만 그래도 압둘은 여전히 강했으며, 체인벌린이 은퇴한 이후인 73-74 시즌부터는 명실상부 센터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은 MVP를 한 번 더 했을 뿐만 아니라 블락왕까지 차지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러키 벅스는 계속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당했고, 결국엔 2조차도 진입을 못하는 하위권 팀으로 전락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압둘은 대도시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고자 트레이드를 요청하였는데요. 이제까지 팀에게 우승을 선물해주고 매사 최선을 다해줬던 그의 공헌에 부응하기로 한 미러키는 원하던 대로 트레이드를 LA 레이커스와 성사시켜 주었습니다. 체인벌린이 떠난 레이커스는 당시 플레이오프도 진입하지 못했던 약팀이었기 때문에 팬들은 압둘 자바에게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었고, 이에 부응을 해야만 했던 그는 곧바로 경기장에 나가 홀로 무쌍을 찍으며 팀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압둘은 잔부상 하나 없이 82경기를 모두 뛰며 평균 27.7득점과 리바운드왕, 그리고 블락왕, 심지어 생애 4번째 MVP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의 클래스 입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도 아이러니하게 팀의 승률은 50% 아래였고, 당연히 플레이오프에조차 끼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다음 시즌부터는 감독의 교체와 팀 구성원이 다소 바뀌면서 전력이 좋아졌고, 그러자마자 순식간에 레이커스를 서부 1등으로 올려놓은 압둘은 또 MVP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레이커스는 매년 플레이오프 때마다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실패와 뜻하지 않은 부상을 겪으며 점점 늙어가고 있었던 압둘 자바는 당연하게도 기량까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4년 동안 레이커스 팬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아왔지만 정작 우승은 한 번도 선물해주지 못하고 결국 32살이 되어버린 그는 또다시 무거운 마음으로 79-80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